네, 안녕하세요. 혐오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맡은 박명랑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해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관점, 그런 것들 좀 알아봤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성악설을 바탕으로 성악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혐오가 생겨나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본적인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보고 싶고요. 그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위험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영화를 만드나, 어떤 이야기를 만드나, 그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화인데요. 분노의 윤리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영화 장면 캡처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시작되면은 이 진아라는 그 젊은 되게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분은 대학원생이고,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모델 일 같이 어디서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사진 스튜디오입니다. 조진웅 씨는 이 진아가 나가는 술집의 어떤 이사입니다. 이사. 그리고 진아가 조진웅 씨한테 큰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못 갚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조진웅 씨가 지금 여기서 모델 알바를 하나 구해주고, 여기서 네가 모델 일을 해라, 그럼 그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진아는 굉장히 원치 않는, 되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왔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진가 박병원 씨가 변태 사진가라서 막 이상한 사진을 찍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 다음에 막 일부러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모습을 찍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진아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 유부남인 남자친구 곽도원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데요. 곽도원 씨는 대학 교수님인데, 진아가 다니는 대학원의 그 과 교수님은 아니고 다른 과 교수님으로 아마 설정이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몰래 사귀고 있죠. 불륜관계입니다. 그리고 진아의 아파트로 와서 이렇게 정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장면 찍을 때 곽도원 씨가 엄청나게 긴장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첫 배드신이시라고. 근데 침대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튼 엄청 긴장하셔가지고 아침부터 양치도 여러 번 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을 옆집에서 어떤 옆집 총각이, 청년이 엿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훈 씨죠. 이 사람은 이 진아를 짝사랑을 해가지고 진아가 하는 모든 전화 통화 내용,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파일명을 정해서 쫙 저장해 놓고 시시때때로 듣는 그런, 그게 인생의 낙인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정사가 끝나고 이 교수가 간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안쪽에 베란다에서 진아의 전 남자친구 김태훈 씨가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김태훈 씨가 미리 이 진아의 그 아파트에 와 있다가 저 진아한테 이제 다시 사귀자, 다시 만나자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와 있다가 그 교수랑 같이 들어오니까, 곽도원 씨랑 같이 들어오니까 베란다에 숨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막 또 안에서 또 술까지 마십니다. 그 설정에 의하면. 그래서 술을 취해가지고 나와서 진아한테 왜 그랬냐, 넌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왜 이렇게 더러워졌니, 막 이러면서 막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재훈 씨는 보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훈 씨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경찰이기 때문인데요. 교통경찰이긴 하지만 본인이 경찰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신고를 하려면 내가 옆집에서 벌어진 일을 평소에 도청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진범은 누구다, 이걸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일을 그만둬야 될 거고 자기도 처벌을 받으니까 신고를 못합니다. 그리고 괴로워만 하죠. 그리고 곽도원 씨, 진아의 남자친구 곽도원 씨의 그 교수님이 김수택 교수죠. 김수택 교수님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진아의 시체가 발견된 이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곽도원 씨가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같이 만나서 저녁 먹었고 그 약속 잡는 통화가 기록이 전부 다 있고, 그래서 둘이 같이 아파트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갔고, 근데 그 다음날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경찰 조사를 받지만 이 사람이 거물급 인사기 때문에 검찰에서 바로 우리한테 올려라 해서 검찰 조사로 받는 설정입니다. 이승준 씨가 검찰 조사관 역할로 나왔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교수님 하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수사를 시작하죠. 곽도원 씨는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아내한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아내가 굉장히 강력한 법조인 집안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힘을 써주기만 하면은 지금 자기는 바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바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내도 이미 파악을 했겠죠. 얘가 어쩌다가 저기 잡혀갔다는 거를.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난 상태인가? 그래서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 사람을 죽인 김태훈 씨는 깡소주, 병나발을 붑니다. 저 이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저 소주병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물이지만 저 김태훈 씨가 정말 소주를 마시는 것 같이 막 저 목덜미 근육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마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 이 장면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소주를 이렇게 한 병을 다 마시고 진아의 아파트로 갑니다. 자기가 진아를 죽였던 곳. 근데 시체는 다 경찰에 와서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아를 죽인 곳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겠다 이럽니다. 그럼 그 자기가 살인자니까 나의 목숨을 똑같이 버림으로써 정의를 완성하겠다. 이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저기다 저 조명에다가 끈을 달고 목을 매는데 저게 조명이 무게를 못 견디고 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이 도청장치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얘가 김태훈 씨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누가 여기 엿듣고 있었구나. 누구지? 어떤 놈이지? 그리고 도청장치 파는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성능은 좋은데 아주 가까운 데에서만 수신이 된다. 그래서 옆집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저 친구, 전과자 출신의 친구를 통해서 이 집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재훈 씨가 옆집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한편 곽도원 씨는 이미 그 구속영장이 나와버려가지고 저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친구한테도 막 사정을 얘기하는데 잘 안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왜냐하면 변호사가 봐도 너무나 얘가 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곽도원 씨는 아내한테 전화를 해도 아내가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 여기 이 검사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임 검사를 계속 만나서 검사랑 직접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핑계를 댑니다. 임 검사가 뭐 결혼식이 있다, 뭐 무슨 연수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분은 김태훈 씨의 전 여자친구인데, 김태훈 씨가 이 사건 당일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 봤다, 이렇게 경찰 조사가 오면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영화 티켓도 받고 그 영화 내용도 들으려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김에 이제 전화로 이재훈 씨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까 이재훈 씨 집에 갔을 때 전화번호를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서로 이제 일종의 윤리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이제 이재훈 씨는 너는 살인자인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하고, 김태훈 씨는 나는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죽어서 자살해서 정의 완성할 거다. 근데 너는 뭐냐? 너는 계속 엿듣고 그걸 성적으로 착취하고 너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둘이 싸웁니다. 이재훈 씨한테 막 고졸이라고 막 혐오 발언을 하고 얘는 또 막 맞받아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싸움의 절정이 됐을 때의 장면인데, 저는 이 커트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이게 이재훈 씨가 경찰 일할 때, 교통경찰 순찰 일할 때 압수한 사제총입니다. 근데 상부에 보고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막 싸울 때 이 총을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싸움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재훈 씨가 이거 연기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막 허공을 겨눴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를 겨누면서. 그리고 나서 이재훈 씨가 생각해 보니까 증거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진아의 아파트로 건너가서 이 도청장치들, 자기가 숨겨놓은 도청장치들하고 카메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집으로. 그래서 김태훈인가 했는데 조진웅 씨입니다. 조진웅 씨는 그 진아가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이 빚을 못 받게 됐잖아요. 자기가 빌려준 돈을.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혹시 이 집에 뭐 이렇게 돈 되는 거 없나 해가지고 그거를 챙기러 온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재훈 씨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재훈 씨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제압을 합니다. 저 지금 가지고 있는 메고 있는 가죽 홀더에는 원래 호신용 가스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서 이재훈 씨가 들고 있던 칼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한쪽에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을 나중에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 곽도원 씨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면회를 안 시켜주느냐, 그리고 인검사 왜 못 만나게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기억하겠어, 내가 너 나중에 큰 코 다치게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이상준 씨가 막 버럭하면서 여태까지 교수님 대접을 해주다가 굉장히 매몰차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이,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줍니다. 그래서 곽도원 씨가 여기서 1차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 전에 보면은 여기 옆에 꽃병하고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이지만 이거는 제가 일종의 코미디로 그 고드를 기다리며 연극에 나오는 그 말라 죽은 나무, 그거를 여기다가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수님이 정말 끊임없이 인검사는 어디 있나, 인검사는 자기 후배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오고, 와이프가 와서 장인어른한테 얘기하면은 잘 풀릴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주는 그 와이프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데도 끝없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패러디하려고 제가 넣어놨는데, 그래서 혹시나 또 못 알아들까 봐 거기 나오는 그 럭키 캐릭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담배를 달라 그러거든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그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일부러 해가지고 줬는데, 이거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뭐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외국 영화제 갔을 때 거기서 한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조진웅 씨는 지금 이재훈 씨를 막 고문해가지고 얘가 도청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집에 온 거죠. 그랬더니 막 저렇게 막 하드디스크, CD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진웅 씨는 이것도 돈이 든다, 이걸 가지고 진화의 빚을 내가 좀 탕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CCTV 화면들하고 이런 음성 자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없을까 하다가 진아가 영화 도입부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하고 어떻게 합쳐가지고 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로코코 스튜디오인데요, 거기로 가기로 합니다, 조진웅 씨는. 그리고 김태훈 씨는 여기서 그 옛날 여자친구 아니고 그냥 얘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얘랑 막 술을 먹으면서 찌질의 극한을 달리다가 이재훈 씨를 응징하기 위해 이재훈 씨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재훈 씨가 누군가에게 이미 얻어맞아서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재훈 씨를 깨워가지고 물어보니까 조진웅 씨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순간인데, 여기서 김태훈 씨의 주적이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이재훈한테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조진웅이 정말 나쁜 놈이네. 조진웅 때문에 사실은 거기 그 스튜디오 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조진웅이 가장 나쁜 놈이다. 그래서 조진웅을 잡으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에서 조진웅이 있는 걸 보고 화장실을 가길래 화장실에 습격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거니까 조진웅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거니까 이 안에서 전화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전화기만 있고 뒤에서 조진웅 씨가 나타나서 가스총을 막 뿌리죠.
그래서 김태훈 씨는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조진웅 씨는 그 스튜디오에 가서,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 또 문 따고 들어가서 진아가 옛날에 찍었던 이런 사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막 비난하죠. 야,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고, 참 다 변태다, 다 나쁘다. 이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빼놓고는 그 남을 막 맹비난하는 그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러다가 저 곽도원 씨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가 등장합니다. 저 앞에 가는 남자가 이승준 씨, 검찰 수사관이고요. 그 뒤에 이제 문소리 씨가 따라가는 건데요. 제 여자 후배 한 명은 저 오빠 영화에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저 빨간 백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백이 2천만 원짜리 백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협찬 받아가지고 그때만 딱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돌려줬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의상팀이나 분장팀이 이 배우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전날은 저 백을 보호하는데 아주 그게 가장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컷 하면은 의상팀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파우치라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벌립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를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막 문소리 씨가 오늘은 내가 찬밥이야 막 이렇게 농담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재력도 있고 카리스마 있는 여자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 저렇게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부가 만나는데요. 여기서 좀 편을 들어주거나 그래도 일단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소리 씨가 진짜 매몰차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곽도원 씨는 정말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곽도원 씨가 막 난 그럼 죽겠다. 그러니까 문소리 씨가 죽어봐라. 용기도 없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곽도원 씨가 저 테이블에 막 머리를 막 쾅쾅 박고 이러다가 경찰들한테 제압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소리 씨가 나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오죠. 교수님 사건 진범 확보했습니다. 조진웅 씨가 보낸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재훈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서 내 소중한 녹음 파일 이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저런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을 하고 사진 찍은 로코코 스튜디오로 갑니다. 이 총을 들고 가죠. 그래서 여기서 내 총 내놔 내 녹음 파일 내놔 막 이러다가 조진웅 씨가 근데 이때 이미 김태훈 씨는 여기 잡혀왔잖아요. 조명기에다 저렇게 옷을 벗겨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그 조진웅 씨는 지금 총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그 총이 좋아 보이는데 수제총인가 봐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총이 발사되고 조진웅 씨가 총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재훈 씨가 와가지고 내 녹음 파일 어딨냐? 그러니까 차 트렁크에 있다. 그러면 차 키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다. 그래서 주머니에 꺼내려고 하는 순간인데요. 근데 아까 여기다 숨겨놨던 이재훈 씨의 식칼로 배를 푹 찌르게 되죠. 그래서 이재훈 씨가 저렇게 널브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사람들이 흘린 피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 군데서 모인다. 이런 그림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이랄까 의견이 전혀 모이지 못하다가 막판에 피로서만 모인다. 이런 약간 악취미적인 저의 농담, 설정 이런 거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소리 씨가 오는 거죠.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데 이렇게 똑깍똑깍하는 발소리와 함께 멋있게 등장합니다. 저기에는 진아의 그 생전 사진들이 막 띄워져 있고요.
그리고 문소리 씨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설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곽도원 씨는 와이프한테도 당하고 막 이러다가 거의 막 정신적 멘붕을 일으켜가지고 임검사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임검사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검사를 붙잡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였습니다. 이 진아를 죽였습니다. 하면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튜디오에 있는 문소리 씨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괘씸하기 때문에 이 사람 징역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범이 밝혀지면 풀려날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화해를 제안합니다. 너희들 화해하고 이거 다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화해가 잘 안 되죠. 막 미친 듯이 싸웁니다. 또 그 다친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재훈 씨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고 문소리 씨가 와 이거 수습이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물티슈를 꺼내서 조진웅 씨를 저렇게 입을 막아서 죽이게 됩니다. 저렇게 죽이면 저 부검을 하더라도 사인은 총 맞은 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남은 김태훈 씨한테 가서는 당신은 자살로 정의를 완성하겠다고 했으니 죽어라. 그러면서 여기 묶인 수갑을 열쇠를 탁 던져주고 갑니다. 자기는 이렇게 멀쩡한 사람 죽일 용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김태훈 씨는 도망가고요. 여기 이재훈 씨랑 조진웅 씨 시체가 있는데 처음에 그 변태 사진가가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분은 그 조진웅 씨한테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약간 윤락업소에 거기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게 사건에 말려 들어가지고 조진웅 씨랑 같이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일을 숨어가지고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죠.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그 사진사가 기절한 거고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곽도원 씨가 감옥에서 풀려는 났는데 이혼당하고 그다음에 막 재산도 다 잃고 이래서 이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곽도원 씨가 교수님이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이 사실 당신 와이프가 문소리 씨가 이 모든 사건에 연관돼 있다 이 내용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좀 재산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정말 자수해가지고 자살을 안 하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살인죄로 형을 살고 있는 김태훈 씨를 찾아가서 그날 감옥에서 문소리 받느냐 막 이런 얘기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훈 씨가 봤는데도 못 봤다. 왜냐면은 이 사람을 골탕 먹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정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정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악마야 악마. 막 이런 얘기하는 표정입니다. 이러고 가다가 다시 전화가 오죠. 이게 바로 그 스튜디오에서 살아남았던 그 여성인데요. 얘는 지금 곽도원 씨한테 이런 정보를 주고 너의 와이프가 거기에 있었다 이런 정보를 주고 이중으로 문소리 씨도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문소리 씨한테 자기 유학 가야 되니까 돈 좀 보태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소리 씨가 얘한테 만나서 얘기하자.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끝났지만 이 사람들의 막 악다구니 같이 싸우는 이 상황, 현실 이런 거는 계속된다. 이런 메시지로 영화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있어서 얼마나 심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웃기게 킬킬 웃을 수 있게 보여주려고,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맞다, 그리고 자기는 뛰어나다, 자기는 괜찮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의 40%가 자기 실력이 상위 5%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의 90%가 나는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25%가 나는 사교성 상위 1%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감독의 한 95% 정도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5% 안에 드는 중요한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그 윤리학,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이렇게 따지는 그런 학문에도 사실은 주관성이 굉장히 깊게 개입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말 밑바닥에는 분노, 여기 나오는 사람들 모두 다 분노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윤리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식의 사람들, 이런 식의 캐릭터들로 세상이 정말 가득 찬 것 같이, 아니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특히 뭔가 이런 엄청난 이권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인죄 같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때는 이런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오늘 혐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노, 증오,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혐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룰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점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혐오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시점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저는 다 아는 얘기지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개인에게 위험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서양도 그렇지만 특히 동양, 한국은 좀 덜한데 일본 같은 데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이런 혐오의 피해, 이런 거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지금 막 스포츠 스타들의 과거 학교 폭력이나 학대 이런 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본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대부분 아니 저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 일본에서는 그냥 저게 성공한 사람에 대한 질투일 뿐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에 굉장히 이런 혐오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그런 게 문화적으로 좀 내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하고 마음껏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 전체적 입장에 봤을 때는 참는 자, 당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자아가 찌그러지고, 그리고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차별이나 혐오 이런 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 잠깐 잊고 살긴 하지만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잖아요. 저는 이게 자아가 완전히 우그러지기 때문에 그 틀이 우그러져서 잘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이거를 먼저 얘기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단, 회사나 뭐 모임 이런데 혐오가 있다면 그 집단은 경쟁력이 약화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약화될까요? 도망가기 때문이죠. 구성원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구성원일수록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없어지니까 다양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뭘 만드는 일, 크리에이티브 하는 일,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일, 뭐 미디어, 학교, 뭐 그런 데서는 특히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 회사인데 거기에 회사의 게이 혐오,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게이 디자이너는 도망가겠죠. 바로 그만두고 그런 혐오가 없는 회사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축구팀인데 우리는 흑인을 혐오한다. 그러면 거기 잘하는 재능 있는 흑인 선수가 그 팀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도망가겠죠. 그리고 참고 있는다고 해도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뭐 제가 있는 영화계에서도 만약에 영화사인데 여성 혐오가 있는 영화사다, 그러면 거기에 경쟁력은 정말 뻔하겠죠. 영화 관객은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거의 필수 고려 요소입니다. 여성 관객들의 입장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계는 그래도 좀 어떤 편견이나 뭐 이런 혐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라도 대놓고 말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막 나이 드신 분, 막 80세 막 이런 분 빼고는, 그런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넘어가겠지만, 보통 영화인이 무슨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히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혐오는 정말 모든 사회에 있다는 것이,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혐오가 굉장히 심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여성 감독들이 막 동료 스텝, 남자 촬영 감독한테 모욕을 당하고 막 이랬던 일,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안 해도 그 감독하고 둘이 있을 때 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뭐 나는 여자는 그 침대에서 뭐 같이 하는 관계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막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겁한 거는 공개적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만 있을 때 녹음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 알고 있을 때만 막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근데 아무튼 그런 문화가 많으면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점 얘기로 돌아와서요. 저는 그런 시점은 항상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이제 혐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루고 이럴 때 저게 어떤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보이고요. 그래도 잘 안 보일 때는 속어법 사용해가지고 이런 시점인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지우고. 그러면 요건가? 그러면 또 그건 지우고. 이러다 보면은 근데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딱 보기에 뭔가 번드르르하고 멋있고 어렵고 그리고 알듯말듯하고 막 이런 거일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시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들 중에 특히 혐오를 바라보는 시점들 중에 공허한 시점들에서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공허하다는 거는 이제 허무하다, 있으나 마나하다 뭐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이런 시점들은 어떤 시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데 우아한 관리자의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미국에서 벌어진 그 인종차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거 영국인데요. 영국 그 프로축구가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무릎을 한쪽을 꿇고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한다, 흑인 인권을 지지한다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게 좀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뜻은 좋죠.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저런 거 보면서 아, 인종차별은 나쁘구나, 저렇게 다들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인종차별 줄이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의문이 가죠. 차라리 그냥 강한 벌금을 먹이고 그다음에 뭐 출장 정지를 확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게 인종차별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씨의 그 팀 동료인 델리 알리가 그 코로나 초기에 저기 바이러스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중국인을 보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중국 SNS에 나와가지고 사과했습니다. 깍듯이 사과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 구매력이죠. 구매력이 무섭고 그리고 구단에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너가 이래서 우리 만약에 중계권 못 팔면 큰일 난다. 무조건 사과해라. 사과문도 아마 다 허락받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식의 방법이 오히려 저런 보여주기식 블랙 라이브스 매터 저런 행동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지 말자, 나쁘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그런 관리자의 시선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그의 관리자인 거죠. 이 축구 리그. 우리 리그는 계속돼야 된다. 이 내 사업은 계속돼야 되고 큰 문제 없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도 인종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자. 근데 여기에는 이걸 했으니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넌 뭐 뭐든지 이렇게
삐딱하게만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런 거 자체를 비난한다기보다 이런 걸 했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피해자들이나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책임한 연구자의 시점인데요. 제가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는 정말 이거 공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도올 선생님이 유튜브에 도올 TV에서 하신 그 강연을 들었는데, 저는 참고로 도올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 팬인데, 그날 그 강의가 좀 제가 느끼기에 공허했다. 그래서 이런 연구자의 시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그날 도올 선생님이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이런 막 욕망의 과잉, 막 이런 문제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막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잉여 농산물 생기고 막 욕망이 폭발하고, 그때 생긴 악습과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훨씬 살기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과연 무슨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너무 과거로 돌아갔지만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하고 너무 연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들도 가해자나 피해자,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우월한 도덕주의자의 시점인데, 미셸 오바마죠.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 폭주할 때 연설에서 그들이 이렇게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은 멋있죠. 보기도 좋고.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기 만족적이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이겼을까요? 민주당이? 저는 압도적으로 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물론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혐오를 많이 생산하고 그걸로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식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 그리고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아주 넓은 시점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좁은 시점, 이걸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좁은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혐오에 당하고 있다, 뭐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 뭐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 개인데 너 동성애자니까 막 쓰레기야, 막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일단은 당하고 있는 나,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혐오라는 거는 좀 약간 흡혈, 피를 빠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해자는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피를 빠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우월감과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빨리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사태를 보자는 거죠. 지극히 나에게만 집중해서 무조건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뭐 사정이 있나? 쟤한테도 가해자한테도 이게 또 맥락은 뭘까? 막 이런 소리 할 틈이 없는 거죠. 피를 많이 빨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점이 필요한 게 인간은 진짜 참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혐오 공격을 받아도 바로 막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화가 돼 있죠. 인간은. 그래서 혐오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그냥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서 이거는 당장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한다든가 뭐를 만드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재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입니다. 내가 괜찮고 내가 지금 이거 한 거에 내가 만족스럽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이런 혐오나 이런 거에 당하다 보면은 그 틀 자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은 반대합니다. 그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 대부분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먼저 망가진다. 아무것도 못 쓰게 된다. 못 찍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좁은 관점에서 나 피를 빨리고 있는 나 여기에 집중하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좁게 보거나 아니면 아주 넓게 보는 거죠.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드론으로 찍은 굉장히 높은 데서 보는 그런 관점 있지 않습니까? 새 관점이나 외계인의 시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데서 보자. 그냥 인간들끼리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관점을 제안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냐면 뭐 이건 흔한 일이야 인간 상황에서 인간 세상에서 그리고 더 나쁜 일도 가능했는데 이 정도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자 좀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의 예로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구글 트렌드라고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검색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검색어의 빈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검색하는가 그거를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걸 검색했다 이거는 개인정보니까 안 알려주지만 이런 단어가 몇 차례 검색됐고 옛날에는 요만큼밖에 검색을 안 했는데 지금 이만큼 늘었다 이런 거를 구글이 제공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 학자 세스 스티븐스 라는 학자가 그 연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은 오바마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미국의 그 많은 연구자들이 미국은 이제 인종차별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나중에 구글 트렌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구글에서 니거라는 단어, 깜둥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오바마의 당선일 날 검색이 폭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인종주의는 끝났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럴까? 그래서 뭐 힙합 가사 니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해서 했는데 니가는 스펠이 다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깜둥이가 들어간 주로 농담을 많이 검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이거를 검색한 사람들이 저 공화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도 많았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를 밝히고요. 오바마가 당선일날 극우 사이트 스톰프런트라고 있는데 거기 가입자가 평소에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고, 이런 현상이 많았던 주들에서 나중에 트럼프가 선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 이런 건데요.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동성애자, 여기는 이제 남자만 다루거든요. 남자 동성애자는 전체 남자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이거를 이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거는 남자의 2%에서 3%가 동성애자다. 이게 이제 주류 결과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일걸? 그러니까 그렇게 좀 누군가의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 기대거나 어중간한 크기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니까 그런 걸 안 믿고 이 사람이 한 것은 그 포르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포르노를 찾을 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게이 포르노를 찾는 사람들, 뭐 남자의 나체, 뭐 이런 거를 빨래판, 뭐 근육, 뭐 이런 거를 주로 찾는 남자의 그런 거를 찾는 남자의 비율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5%, 이 남자의 5%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게이의 비율은 한 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저는 오히려 더 혐오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여기서는 그 소개팅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소개팅하는 남녀들한테 그 녹음기를 달아가지고요. 그들의 대화를 다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분석하고 음성의 높이, 그다음에 웃음의 빈도, 웃음이 터지는 타이밍,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그 소개팅이 잘 됐느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데이트를 했느냐,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데이터는 뭐 데이터들 이제 막 그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소개팅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소개를 해주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성이 하는 농담에 잘 웃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말을 경청하고 맞장구를 반드시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 경우에는 성혼율이 높았고 안 된 경우에는 낮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나라는 말을 많이 쓰면 그 데이트는 잘 되고 있는 신호다, 뭐 이런 분석도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트 도중에 뭐 질문이 많이 나온다. 뭐 형제는 몇 명이냐, 취미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지루하다는 뜻이니까 바로 대책을 세워라, 이런 식의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지만 이런 식의 관점, 정말 굉장히 멀리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안을 좀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오히려 해결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혐오를 바라볼 때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싸움이다. 그러므로 혐오도 싸움이다. 우리도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홉스적인 그런 생각인데,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고 먹히고, 식물도 제가 볼 때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막 필사적인 싸움, 경쟁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오도 우리가 싸움이다.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고 나는 빨아먹히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막 혐오를 백분 토론 이런 데 나와서 사회 현상이나 막 이렇게 사회 현상 같이 다루는 걸 보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왜냐면 그런 시각에는 사회 현상은 그냥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관점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싸움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것을 싸움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역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가해자한테는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싸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혐오는 가해자들에게 쾌감을 준다는 것을 피해자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이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전 시간에 말했다시피 뭔가 우월한 존재가 된 것 같고,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된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시시때때로 들 겁니다. 그러면 힘의 차이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보다 내가 힘이 약할 때 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대부분이 이런 경우죠. 자기보다 강한 자를 혐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있다고 해도 말을 못하겠죠. 일본에서 뭐 제일 조선인 혐오하고 그냥 관동 대지진 때 보면은 지진이 나고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그 막 목조 주택들이 막 다 불타고 그런 지옥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낸, 우리가 지금 피를 빨아야 하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너무 힘드니까요. 그 찾아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이런 말을 퍼뜨려 가지고 그 조선인들이 발음을 못하는 그 발음 있잖아요. 뭐 그짓이다 할 때 그 지 발음을 들으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조선인인지. 그래서 막 학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그 대상이 된 이유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이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교라면은 전학 가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근데 부모님이 그냥 참아라, 친하게 지내라,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막 친구들 심지어는 불러가지고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자퇴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도망가서 자퇴해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가출을 하는 게 낫지. 거기에 계속 먹잇감이 되면은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기가 어떤 혐오의 타겟이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믿지 않는 게 좋다.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모님,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이럴 때는 방법이 뭐 버티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어떤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어떤 학생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매일 일기를 쓰래요. 일기에다가 자세히 네가 당하고 어떤 심정이었고 얼마나 뭐 죽고 싶었고 비참했고 이야기를 자세히 써라. 몇 달 동안 계속 쓰라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고 증언해줄 친구도 모아라. 친구도 뭐 적어주면 더 좋다. 그래서 모으랍니다.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충분히 자료를 모아놓고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가해 학생을 그냥 뒤에서 후려갈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자로 치는 거는 굉장히 파괴력이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압될 것이다. 아무리 싸움을 걔가 잘한다 그래도. 그러면은 이제 폭행죄로 입건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텐데 그러면 판사가 네가 여태까지 축적해 놓은 일기랑 그런 거를 다 참고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는 뭐가 전과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벗어날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충고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이렇게 의자로 내리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내가 힘이 비슷할 때입니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당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국제 학교 다녔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는 일단 학생 수가 그렇게 적지가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동양인이라고 막 혐오 발언을 듣고 이렇게 막 눈 찢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막 두들겨 맞고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거기에 우두머리 격인 영국 학생이랑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모르고 계속 이러고 살았나. 이런 게 이제 힘이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보다 훨씬 강하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걸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하고 있을 때는 이제 한없이 위축되기 때문에 특히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힘이 비슷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정면으로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일종의 무관용, 좀 봐주지 않는다, 무자비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피해자가 무자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별로 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 읽은 건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수 두 명이 잡혀왔는데 얘네 둘 다 범죄자예요. 근데 한 명이 자백을 하고 한 명은 끝까지 의리를 지켜가지고 입을 다물어요. 그러면은 자백을 한 애는 아주 이득을 보고 그 끝까지 의리를 지킨 애는 중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의리를 지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석방되고, 그리고 둘 다 자백을 하면은 같이 감옥을 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장 손해 보는 경우는 나만 의리를 지키고 쟤는 자백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자백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버텨야 되나, 이거에 딜레마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가, 이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들이 프로그램끼리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자백할 거야? 그러면은 나 자백할 거야. 아니면 아니, 나 의리 지킬 거야, 이러겠죠. 근데 그러고 실제로 가서는 자백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어쩔 때는 의리 지킨다 그러고 실제로 의리를 지키고. 이래서 이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떤 전략을 가진 것이 가장 개인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거를 따지는 대회였는데요. 여기서 우승한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믿어줍니다. 선의를 가지고. 그런데 걔가 그 다음번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만 중형을 받고 걔는 아주 작은 형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걔한테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참말을 하면은 나도 참말을 한다. 상대가 거짓을 하면 무조건 거짓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인데, 이런 전략으로 나선 프로그램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죠. 아주 간단하게 짠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해자와도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 tit for tat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신뢰를 주면 나도 신뢰를 하지만 네가 나한테 공격을 하면은 나도 똑같이 공격을 한다. 이런 기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혐오의 미래, 혐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가끔 저희가 만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말세다, 뭐 옛날에는 그래도 정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옛날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가 정말 더 좋았나요? 저는 옛날에는 더 잔인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는 물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감시 눈이 별로 없었습니다. CCTV도 별로 없고 막 이러니까 훨씬 더 잔인했다고 생각하고, 정도 사실 지금이 훨씬 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이 좋았다, 지금 더 나빠졌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드러났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추행이라든가 뭐 성폭행 이런 게 막 보도가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육이 옛날식 교육을 안 받고 이래서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이래가지고 더 세상이 지옥이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엔 더 심했고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을 못했던 거죠. 그냥 참고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고.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공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혐오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종의 기본 장착품 같은 거라서 어지간해서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없어지면은 인간 자체가 완전히 지금하고 달라질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혐오할 것이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혐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예민한 사람들, 배우들 중에 약간 그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 화가 나서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내고 싶어가지고 낸다,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저 의상은 마음에 안 드는데 감독은 자꾸 입으라고 하네, 그런 온갖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게 막 쫙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화를 내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거다, 이런 관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를 한번 확 내고 나면은 이렇게 사람이 카타르시스 같이 좀 시원해지면서 차분해지고 막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그 화를 한번 내고 화해하면은, 사과하고 화해하면은 또 그 사람이랑 오히려 더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를 굳이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혐오할 것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더 현실적으로 혐오하는 사람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게 이렇게 강제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당하는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약간 반복되기도 하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해자들도 온전한 상황이 아니다, 이거를 피해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쟤는 완벽한 애가 아니고 쟤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가 많겠죠. 가정 불화라든가 돈 빨리 갚아라 협박을 당하고 있다든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자기도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컨트롤을 찾고 자기의 정신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이런 혐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의 일종으로 저걸 하고 있다. 이거를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도망가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망가기 힘든 상황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에 가 있다. 그러면 탈영하라는 거냐?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버텨는 수밖에 없죠. 최대한 도움 요청해보고, 그것도 힘들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의 막 추상적 사고 능력, 이거를 이용해서 또 계속 버텨야 되겠죠. 어떤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살아남았던 거는 어떤 사명감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생각으로 그 고통을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 사고를 이용해서라도 일단은 버텨야 된다
하는 걸 피해자들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 피해자들이 많은 경우에 몇 번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문제라고, 사실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서 그럴 거예요. 나는 열등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딱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혐오하지, 그러니까 나를 저렇게 공격하지. 근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하면은 또 묘한 쾌감 같은 것도 또 생기죠. 그 가해자들이 얻는 쾌감하고는 반대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 계속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자기의 자아는 계속 더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실제 문제인 경우는 거의 전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없습니다. 뭐 자기가 흑인 혼혈로 태어난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자기 문제입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데 학교에서는 지독한 혐오와 학대를 당한다. 뭐 게이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악마의 자식이라고 막 뭐 뿌리고 막 이런다. 자기 문제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냥 단지 싸우는 중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한테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자기가 엄청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피해자랑 자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막 그 경비원한테 막 폭언하고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경비원 아저씨랑 자기의 차이는 주인과 머슴의 차이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대하더라도 얘는 절대로 뭐 공개한다거나 법적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를 완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별로 강하지 않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라, 이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못하면은 진짜 인생 한 번에 훅 가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적당히 해라, 작작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모든 혐오 행동을 보면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그만하고 됐다 그러고 물러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관성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막 부추기고 재밌는데 왜 오늘은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쾌감에 중독되고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막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해서도 안 되지만 하다가 이러다 제가 진짜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땐 그만둬야 된다. 그때는 얘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도망가든지 핑계를 찾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싸움이기 때문에 가해자 너네들 입장에서도 계속 하다 보면 희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좀 반복되지만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꼭 알라고 하고 싶습니다. 얘네들한테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제 말이 뭐 그냥 이라고 하거든요. 재미로라고도 안 그래요. 그냥 그랬다, 뭐 별 생각 없이 그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르겠다, 뭐 짜증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고 내가 스스로 막 미치지 않기 위해서, 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빨고 있다, 막 이거를 걔네들도 느끼고 있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잭의 얼굴, 마지막에 어른을 만났을 때의 그 얼굴, 알고 있는 얼굴. 그러니까 얘들도, 저는 얘들이 스스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이렇게 나를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동정심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어느 정도만 인식을 하면은 진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조금 읽으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그렇게 중요한 그 책의 주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주 읽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다. 간혹 육체적 능력이 남보다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양쪽을 모두 합하여 평가한다면 인간들 사이의 능력 차이는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 왜냐하면 체력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모를 꾸미거나 혹은 같은 처지에 있는 약자들끼리 공모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왠지 저랑 비슷한 그쪽 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 조금 중략하고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더 유창하고 더 학식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들은 다 자기 못지않게 지혜롭다는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자기 지혜는 가까이서 보고 남의 재주는 멀리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평등한가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천품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 이상으로 세상에서 평등한 분배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 이 생각을 1651년에 나온 책에서 했던 거죠. 우리는 효종 임금님 때 막 청나라한테 당한 거 북벌론 이거 하고 있을 때 토마스 홉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지만 다윈 진화론자 다윈이 생전에 노예제도를 굉장히 극혐했다 그러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게 뭐 인류애라든가 뭐 그런 것에서 온 게 아니고 다윈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인간은 다 공동조상, 침팬지랑 비슷한 공동조상에서 났는데 같은 종인데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물건같이 삼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그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요? 우리도 그냥 편한 거나 쉬운 길이라고 이렇게 외면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홉스나 뭐 다윈이나 윌리엄 골딩이나 그런 사람들 같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